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동아시아사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기출분석 강의 마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6월 1일 모의고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다들 결과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다 좋은 결과 얻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근데 사실 동아시아사뿐만이 아니더라도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아니면 다른 탐구 과목이든지 간에 일단 6월과 9월 모의평가의 핵심은 보고 나서 1등급 거 찾아보는 게 아니라 내 표준 점수 찾아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모자랐고 어떤 부분이 좀 모자랐고 그것도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꼭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전에 학력평가 즉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당하게 한번 오답 정도 하고 넘어가더라도 6월 9월 같은 경우에는 같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이제 9월까지 봐야겠죠. 올해 수능에서 어떠한 형태로 지금 평가원이 출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살펴보고 해당 부분이 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동아시아사 부분에서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총평으로 지금 6월 모의고사가 어떠한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됐는가라고 하는 걸 본다면 먼저 제일 중요한 건 기출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라고 하는 거인 것 같아요. 자, 기출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죠. 선생님이 기출의 중요성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따라서 특히나 어떤 선택지라던가 어떤 중요한 주제가 한번 새롭게 6월이든 9월이든 수능에서 나왔을 때 그게 이후에 다시 한번 재활용이라고 할까요? 다시 한번 활용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또 여기에서도 또 살펴볼 수 있었고요. 주제 자체가 특이했던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던 주제들을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출 분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9번이라던가 16번 문제라던가 이런 난도 높은 문항에서 특히나 16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출에 대한 얘기가 없었거나 기출을 보지 않았거나 이랬을 때는 그 이전에 보았던 그 문제를 처음 보았을 때 느끼는 그런 충격이라던가 아니면 물음표를 이번 6월에서 처음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건 이따가 문제를 보면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일단 최소한 3개년도라도 3개년이라도 여기 이라도를 꼭 써줘야겠다. 3개년이라도 물론 앞에 걸 더 봐줄 수 있으면 좋지만 3개년이라도 꼭 기출을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살펴봐 주시고요. 그래서 아직 앞부분에 선생님이 해놓은 3개년 안 봤다면 문제 풀면서 공부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연표 시기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이번에 명백하게 연도를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6월에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어요. 자, 지금 보면요. 단순한 연도 암기 문제를 지양하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표 시기 문제, 역사인데 또 이제 좀 고난이도 문제로서 시기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안 낼 수가 없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방식의 문제들을 지금 출제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몇 년이고 어떤 사건이 몇 년이고 딱딱딱딱 핀포인트로 찝어가지고 이거구나 찝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시대 전체를 좀 파악하고 시대를 관통하는 특징 아니면 그 시대 자체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좀 출제가 됐습니다. 그게 가장 눈에 띄는 문제가 9번 문제고요. 선생님이 보기에 9번 문제가 아마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9월도 봐야겠고 수능도 봐야겠지만 연도를 암기할 필요가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꼼꼼하게 연도 암기하셔야 돼요. 그런 문제 안 나오리란 보장 없습니다. 기출을 봤을 때 그런 문제 꼭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연도는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도에만 치중해서는 본수능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9번 문제 같은 거 사실 이따가 보겠지만 9번 문제 같은 거 연도만 달달달 암기하고 있었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거든요. 3번에 난의 연도를 알고 있었다고 해도 선택지에 가서 딱 하고 턱 하고 막힐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연표 시기 문제를 준비함에 있어서 연도 암기는 이제 기본이고 사실 연도 암기만으로는 상위권과 최상위권은 좀 변별할 수 있어도 최상위권 내부에서의 변별이 좀 어렵거든요. 연도 암기는. 왜냐면 기본으로들 다 하고 오니까.
그래서 그거 말고도 한번 여러분들이 시대상 자체를 좀 파악하고 개념에 대해서도 좀 탄탄하게 공부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연표 시기 문제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한 번에 써놨는데요. 자,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지 결국에 뭐에 대한 디테일, 표현은 계속 디테일이라고 하고 있죠. 자, 디테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추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죠. 이제는 너무나 당연해져 버린 청일전쟁을 풍도해전으로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이번에도 나온 선택지긴 하죠. 러일 전쟁을 발트 함대가 동해해전에서 격파당했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다거나, 그래서 각 사건들을 크게가 아니라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한.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물론 EBS에서는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EBS에서는 보이고 있었던 그런 문제 형식이기는 해도 어찌됐든 6월, 9월 수능 요렇게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역사에선 처음으로 등장한 문제예요. 자, 문제 자체가 아주 특이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19번 다른 과목들에서는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이거든요. 뭐냐면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있는 대로.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보기 준 다음에 이 중에서 기역, 니은, 기역, 디귿, 그 다음 니은, 디귿, 니은, 리을, 디귿, 리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다 같은 숫자 2개씩으로 묶어놓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번엔 리을이 없었죠. 리을이 없고 1번은 뭐였어요? 1번은 기역, 2번은 니은, 디귿, 그 다음에 기역, 니은이었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 즉 다 맞을 수도 있다.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줬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역사에서 이런 문제 지금까지 실제 수능에서 실제 평가원에서 안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즉 선택지 3개가 주어졌을 때 그 3개가 모두 동그라미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실제 수능에서 이번에는 좀 쉽게 나왔어요. 문제 자체가. 그런데 수능에서 이 형식을 만약에 그대로 다시 유지한다면, 한번 다시 쓴다면 되게 어렵게 출제가 가능합니다. 헷갈리잖아요 사실. 2개씩이면 적어도 딱 하나가 맞았을 때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만 딱 맞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풀 수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이 선택지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맞을 수도 있겠네? 라고 하면서 꼼꼼하게 모든 걸 알고 있지 않으면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형이 등장을 했으니까 아주 새로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꼼꼼한 공부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총평은 여기까지 하고요. 실제 더 중요한 얘기들을 할 게 있으면 각 문제들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총평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유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자, 인공지능이 여기서도 고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자, 일본 모해 시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자, 기원전 3세기경이라고 하는 시기도 힌트고요. 한반도 등지로부터 청동기, 철기, 그 다음에 벼농사 기술이 전해지면서 일본의 무슨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자, 이 시대를 대표하는 종 모양의 이것은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용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 지금 청동기, 지금 신석기, 청동기를 나눴을 때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출제된 거 알 수 있죠? 저 힌트들을 통해서 일본의 어떤 청동기, 철기, 여기 청동기, 철기, 야유이 시대가 출제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택지를 보지 않더라도 종 모양의 야유이 시대의 즉 청동기, 그러한 제사용 도구, 동탁이라고 하는 걸 골라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쉬운 문제니까요. 자, 그러면 선택지를 보시면 어떻죠? 1번 빗살무늬톡이죠. 이건 빗살무늬톡이 신석기니까 시기도 안 맞습니다. 자, 2번 요거는 허무드 문화의 돼지 문양 톡이에요. 허무드 문화. 자, 허무드 문화 위치가 어디였죠? 쓰진 않을 텐데 창장강 하류 지역이다라고 지역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3번 동탁이죠. 자, 그럼 골라주시면 되고요. 4번 다원커우 문화의 세발 귀여운 또 통통한 톡입니다. 자, 다원커우 문화 톡이 다원커우 문화 위치 어디였죠? 황허강 하류 지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원통형 톡이 홍산문화였고요. 홍산문화는 랴오어강 유역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산문화에서는 여신상이라던가 아니면 여신 얼굴상, 그 다음에 이제 옥기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주면 좋겠죠. 자, 1번 문제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의
황제 행렬이 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고 항우가 말하였다. 항우 정도는 우리가 뭐 따로 교과서에서 막 엄청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항우 정도는 문제 풀거나 공부하다 보면 눈에 계속 띄는 인물이죠. 그리고 여기 유방이라는 인물도 나옵니다. 자, 유방이 가의 수도 세냥, 이게 첫 번째 힌트죠. 가의 수도 세냥으로 유역을 갔을 때 황제 행렬을 보고 대장부라면 저 정도는 돼야지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오른쪽 해설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 힌트 나와 있죠. 전국 시대를 통일한 가의 황제, 중요 힌트입니다. 를 보고 항우는 이 위에 밑에 쭉 읽어보시면 결국에 천하를 차지한 것은 유방이었다라고 하면서 여기는 이제 한이 건국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만 이 문제 자체는 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가는 전국 시대를 통일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진나라입니다. 한자 한번 오랜만에 써볼까요? 요 진이죠. 요 진. 진 3개라 그랬어요. 요 진은 뭐였죠? 그죠? 서진, 이제 위초고의 삼국시대를 통일했던 서진이었고, 나머지 또 진 하나 더 있어요. 뭐였지? 이거. 이렇게 있는 거. 이건 송제양진, 그 남조의 마지막 국가. 남북조 시대 중에 남조의 마지막 국가 송제양진의 진이었습니다. 그냥 한번 눈여겨 다시 한번 봐두시고요. 자, 진입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체크를 좀 해두세요. 아직도 기억을 안 한 사람이 있다면 진나라의 수도 세냥이라고 하는 거는 자주 반복적으로 자료에 등장하고 있으니까 요 정도는 기억을 좀 해둡시다. 자, 그럼 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니까 답은 4번이죠. 남비의 남어를 멸망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선택지에 대해서 크게 설명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나머지 선택지 한번 볼까요? 일조편법을 시행하였다. 명나라죠. 그리고 사실 일조편법이 시행된 건 언제까지냐면 청나라 초기. 언제까지일까? 지정은제가 시행될 때까지는 일조편법이에요. 일조편법이야. 자, 2번. 그 다음에 독서 삼품가를 실시하였다. 이거는 꼭 이렇게 기억해달라 그랬어요. 통일신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라가 아니라 통일신라로 기억해달라고 했고, 다이카게신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죠. 일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야마토 정권 이후 쭉 보시면 되겠고요. 자, 5번 문자 도량형 등을 통일하였다. 선생님이 4번에다가 왜 틀렸네요. 헷갈렸나 봐요. 자, 답은 5번이죠. 답 5번. 진나라. 남비et을 멸망시켰다. 이제 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베트남 관련된 문제에 반란국을 멸망시켰다라고 하면서 이 진나라 관련된 선택지도 있었거든요. 뭐 그거랑 헷갈렸나 봐. 이제 저기 시험지에는 맞게 써놓고 민망해서 그냥 주절주절 대고 있습니다. 자, 4번은 요건 한무제죠. 한무제. 그래서 남비et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되는 건 고조선 멸망도 우리가 함께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문자 도량형 등을 통일하였다. 뭐 여기에 뭐 분서경유도 올 수도 있고요. 만리장성 뭐 이런 것도 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2번 1단원의 국가 문제까지 뭐 그 크게 어려울 건 없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뭐 여기서 변별하기 어렵잖아요. 자,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시간 순서대로 나오고 있어요. 요 3번까지는. 자, 천하가 혼란해질 것을 알고 왕도는 사마예에게 수도 러양을 떠나길 권해서 창장강 이남으로 피난했대요. 러양이 함락됐대. 수도 함락됐어. 수도 함락됐고, 그 다음에 중원 사람들 열의 예닐곳이, 즉 중원 사람들 여러 명이 강남으로 이주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왕도는 사마예에게 그 중에서 어질고 현명한 사람을 골라 함께 일을 도모하도록 권하였고, 강남 지방이 평안해졌고 인구가 늘어나서 얼마 후에 사마예는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 건강이라는 곳에서 황제로 즉위하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한번 선생님이 기출 분석할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요건 특이한 성씨니까 사마씨는 우리가 좀 한번 기억을 해주면 나쁠 거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특히나 사마씨는 이 서진, 진으로부터 이어서 이제 동진까지의 황제의 성씨거든요. 근데 여기가 점차 사료가 힌트를 가급적 덜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것도 어차피 이제 수도 러양이 함락이 되고 나서 강남으로 이주하고 건강에서 황제로 즉위하였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지금 서진이 멸망하고 요게 이제 동진으로 가는 요 인구 이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고, 인구 이동이라는 걸 딱 찾았으면 답은 결국에 요런 거란 말이야. 4번 같은 거란 말이야. 배경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오후가 화북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을 하면서 이제 터전을 빼앗긴 거잖아요, 한족이. 그래서 강남으로 이주하면서 동진이 건국되는 거잖아. 그래서 답 자체가 너무 쉬워요, 이 문제는.
중요 주제이기 때문에 출제를 안 하지는 않는데 답 자체가 너무 쉽다 보니까 사료를 가급적이면 힌트를 덜어내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럴 때 이런 것들도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마씨라고 하는 거. 성 자체가 특이하잖아요. 성 자체가. 그래서 한번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강나무를 이주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요 건강 한번 기출해서 선생님이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건업이라고도 하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난징입니다. 난징. 난징이기 때문에 또 중요도도 있는 도시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어디야? 동진의 수도입니다. 서진의 수도는 러양이고요. 서진의 수도는 러양이고, 동진의 수도가 건강, 건업이라고도 부르는 난징이라는 곳인데, 자,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냥 딱 인구 이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냥 딱 적당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 사료에서 우리가 기출에서 무언가를 좀 얻어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마씨라고 하는 성씨는 계속해서 무언가 반복적으로 자료에 등장하고 있고, 건강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본 수능에 좀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뭐 얼마 안 되는 정보니까 기억하면 좋잖아요. 자, 그럼 3번도 요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진여당 연기의 배그림을 바탕으로 제작된 우표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본과 중국의 교류라고 나와 있어요. 일본과 중국의 교류는 수백 년간 단절됐는데 3대 쇼군이었던, 그럼 막부인가 봐. 막부에 대한 문제인데, 누가 일본 국왕으로 책봉되면서 재개되었다. 일본 국왕으로 책봉되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고, 그리고 중국 중에서도 명과의 교류에 이용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힌트를 주고 있단 말이죠. 사실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모든 교과서에 꼭 3대 쇼군이라고 나와요. 3대 쇼군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한번 봐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무로마치 막부에 뭐 아시카가 이거 한번 다 써보죠. 아시카가 요시미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시카가 요시미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명과의 교류에 이용되었다. 자, 일본 국왕으로 책봉되고 나서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 나서 일본이 명나라와 무슨 무역을 전개한다? 감합 무역을 전개한다라고 하는 요 표현도 꼭 요 주제와 관련해서 기억을 쭉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시카가 요시미스와 관련된 정보로 고르면 답부터 골라볼까요? 자, 남북조를 통일하였다. 자,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선택지에 남북조가 나오면 그냥 남북조를 통일하였다라고 나왔는데, 자, 저기 중국의 남북조와 그 다음에 일본의 남북조를 구분하고자 했나봐요. 그래서 앞쪽에 두 명의 천황이 대립하는 남북조를 통일하였다라고 이제 정보를 더 줬습니다. 그래서 남북조 통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아시카가 요시미스와 관련돼선 3대 쇼군, 일본 국왕으로의 책봉, 그 다음에 조공 책봉 관계 이후에 감합무역 전개, 남북조 통일까지 이렇게 세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보면 서하를 공격하여 굴복시켰다. 완전 멸망은 아니에요. 왜냐면 서하를 공격하다가 성하를 거의 이제 멸망 직전까지 갔는데 딱 그때쯤 해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니까요. 자, 칭기스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선택지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감 한번 잡아보시면 되겠고, 자, 2번 안남도호부를 설치하였다. 베트남 북부에 안남도호부를 설치하였다. 계속해서 전에 우리 선택지 계속 보면서도 얘기를 했고 기억을 해달라고 했던 거고, 도호부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당이라고 하는 거를 골라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3번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주도하였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장보고에 대한 이야기고요. 시기로 따진다면 신라 중에서도 통일신라, 그리고 통일신라 중에서도 말기, 후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적 순서를 잡아봤을 때. 자, 4번 다이어율령을 반포하여 체제를 정비하였다. 어떤 천황이 율령을 반포했는지까지 알 필요 없겠죠. 다이어율령은 701년입니다. 701년이고 사실 이 무로마치 막부에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있었던 시기를 한번 잡아보면 1392년이 바로 이 남북조 통일연도란 말이에요. 조선 건국이랑 연도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아예 안 맞죠. 이제 국가도 안 맞잖아 일단. 그러니까 그 위치적으로는 맞죠. 위치적으로는 맞는데 요게는 이제 같은 일본이어도 막부 시기이고, 요거는 이제 율령 체제가 있었을 시기니까 시기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4번까지 요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시카가 요시미스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고 있었으면 크게 문제 없이 풀어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번까지 지금 앞면에서 어려운 문제 없어요.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에 선생님이 선택지
얘기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 발문이 나왔을 경우에는 물어볼 수 있는 전쟁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현대사까지 해가지고 전쟁이라고 하면은 물어볼 수 있는 게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아니면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더 쭉쭉쭉 가면 베트남 전쟁, 아니면 6.25 전쟁, 요 정도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몇 개 더 추가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발문 자체도 하나의 힌트로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수능장에서는. 자, 그러면 이여송. 사실 이 사람 모든 교과서에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여송이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기출 계속 풀어봤으면 이거 명나라에서 조선의 원군을 파병해 줬을 때 보냈던 장수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했대요. 평양성 전투라고 하면 조명연합군이 일본과 싸워가지고 승리했던 전투죠. 승리한 기세를 몰아서 한성에서 30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벽제관까지 진격을 했는데 벽제관에선 어떻게 돼요? 벽제관에선 패배합니다. 패배하고 나서 요렇게 이제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니까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죠?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그렇죠. 휴전회담이 이어집니다. 휴전회담이 이어져요. 그래서 우린 지금 이 전쟁은 크게 뭘로 잡아주면 돼요? 임진왜란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요것도 선생님이 기출 분석할 때 늘 얘기했어요.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이라고 물어보면서 임진왜란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선택지가 뭐다? 일본이 조선 남부 사도 활양을 요구하였다. 또는 뭐 무역 재개를 요구하였다. 이런 것들 전쟁 중에 있었는데 임진왜란이면 이런 선택지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1번 모문용이 가도에 주둔하였다. 요거는 이러한 이 가도에 주둔한 모문용을 지원해 주면서 누가? 인조 정권이 인조 반정 이후에 친명 배금을 기치로 삼았던 이 인조 정권이 이런 가도에 주둔한 모문용을 지원해 주면서 뭐의 배경이 된 거예요? 이거는 정묘호란의 배경이 된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사르우 전투에서 투항하였다. 사람 이름 누구죠? 강홍립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시기적으로도 1619년이니까 시기적으로도 임진왜란과 안 맞을 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전에 기출 분석할 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임진왜란부터 시작을 해서 대체로 명나라가 멸망하는 시기까지, 그러면 1592년부터 1644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스토리로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과 조선이 기후약조를 통해서 뭐 이게 무역을 재개하는 거, 그거 말고도 이제 후금이 성장을 하면서 후금 건국 이후에 후금이 성장하면서 사르우 전투, 그 다음에 뭐였죠?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나서 인조반정 이후에 친명배금이 이어지면서 정묘호란이 일어나게 되고, 요 정묘호란 이후에 1636년에 후금이 청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되고 그 해에 바로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병자호란 이후에 이제 조선은 청과 군신관계를 맺고 명과 국교를 끊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청은 더욱더 국력이 강해지면서 결국에 1644년 명은 이자성의 난으로 베이징이 함락되면서 명은 멸망을 하고, 곧 이어서 바로 청나라가 바로 그 이자성이 점령하고 있었던 베이징에 다시 입성을 하게 되죠. 요 순서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기억을 해주고 있으면 나머지 선택지들에서 헷갈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선택지 보면 오다 노부나가가 나가시노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요거 옛날에 보면은 뭐 다케다 가스요리의 군대를 물리쳤다, 이런 방식의 선택지로 나오기도 했었죠. 1575년에 있었던 나가시노 전투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이자성이 이끄는 농민군이 베이징을 점령하였다. 요게 아까 얘기했던 요 명멸망이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뭐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명이 멸망했다라고 이렇게 읽어 주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1644년이고 바로 곧 이어가지고 청이 베이징을 점령하게 되는 것까지 같이 시간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고 있으면 여기서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면 5번까지는 뭐 크게 어려운 문제 없었고요. 자, 이제 뒷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의 어려운 문제 두두두둑 좀 이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우리나라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발해가 존재하고 있네요. 발해 왕을 책봉해 준 황제께,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연표 공부가 됐다면 발해가 존재했던 시기는 698년부터 926년까지다 라고 하는 거를 뭐 알 수 있겠지만 요거 지우고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발해왕을
왕을 책봉해준 황제께 왕을 대신해 감사 인사를 전한대요. 발해 왕을 책봉해줄 황제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학생 몇 명에서 여기 힌트 나왔네. 사실 연도 몰라도 되네. 장안으로 데려왔는데 국자감에서 배우는 학문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율령에 따라 자 그럼 이 사람은 우리 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발해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율령에 따라서 국자감 어디예요? 당나라이기도 하고 요게 더 힌트죠. 장안으로 데려왔는데 자 그런데 혹시 수나라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수나라 발해랑 시기가 안 맞아요. 발해랑 시기가 안 맞아. 왜냐면 당나라가 618년에 건국을 하게 되고 발해가 698년에 건국이 되니까 시기적으로 수나라랑 겹칠 수가 없어요. 발해는 수나라는 고구려랑 싸우잖아. 자, 우리나라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즉 당나라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답 1번이죠. 그냥 토번에 화봉공주를 보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같이 기억해 줘야 되는 것, 당시 토번의 왕 송첸 캄포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국가로 따지면 이거 조선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해 줘야 될 거, 통신사를 파견하였다라고 하면은 기유 약조, 즉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1609년 광해군 시기에 기유약조 이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자, 3번 보겠습니다. 후금과 형제의 명예를 맺었다. 사실 국가로 따지면 이것도 조선이죠. 이건 후금이고 형제의 명예이기 때문에 무슨 사건과 관련된 거예요? 이거 정묘호란이 끝나고 나서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외에 노구광에게 금인을 주었다. 이거 진짜 평가원에서 좋아하는 선택지인 거 우리 기출분석 들었으면 기억하고 있죠. 왜 노구광에게 금인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면 요거는 후한에 국가로는 후한이고 황제도 광무제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5번 신패를 발급하였다. 신패를 발급한 거면 청나라가 강희제 때 천계령을 해제했습니다. 왜? 반청운동이 다 진압되고 나서 천계령을 해제하고 나서 청나라 상인들이 신나가지고 이제 일본 나가사키 가가지고 무역을 하는데 일본 입장에서 청나라 상인들이 와가지고 막 무역을 하니까 일본의 은이 막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본이 야, 안 되겠다. 청나라 상인들 우리 조금 무역을 통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발급했던 게 신패였죠. 그러니까 요거는 정부로 따져보면 에도 막부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2번과 3, 5번까지는 뭐 관련은 없지만 선택지니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당나라 찾는 거 어렵지 않았던 문제예요. 이것도 어렵지 않았던 문제니까 적당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사실 오랜만이에요. 7번의 주제는 불교죠, 불교. 7번 주제 지금 보면 좀 이따 이제 분석해 보면 알겠지만 불교인데 불교 파트에서 불교의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에 대해서 내고 있는 거는 좀 오랜만입니다. 왜냐면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불교와 관련돼서는 늘 뭐 이제 인물 문제를 낸다거나 아니면 불교와 관련돼서 연표 문제를 낸다거나 이런 방식이었었던 것 같은데 좀 오랜만에 이런 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담요 사람 이름입니다. 황제께 아뢰어서 윈강에 돌로 된 석벽에 5개의 구를 뚫고 불상 한 구씩을 새겼다. 높은 것은 70척이나 되고 조각의 훌륭함은 으뜸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윈강 석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출처가 위서인 걸로 봐서는 위서인 것까지 봤을 때 지금 북위의 상황이구나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효무천왕. 여러분들 기출 많이 보거나 공부 좀 꼼꼼한 사람들은 효무천왕이라는 천왕 이름도 알 겁니다. 효무천왕은 도다이사를 건립했다. 도다이사가 건립된 거면 8세기 일입니다. 시기적으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 문제에선 전혀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꼼꼼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국후분사라고 하는 요거 이제 제도죠, 대조. 각 국별로 국, 군, 리로 구분했다고 했잖아요. 율령에 따르면. 그래서 각 국별로 이제 큰 천왕이 지은 절이라고 해가지고 국후분사, 국분사라고 했다고 했어요. 국후분사를 세워서 국토의 안녕과 평온을 기원하고 법화경, 금광명, 최승환경 등을 강독하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윈강석굴과 국후분사, 도다이사 같은 게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료들은 뭐에 대해서 지금 화살표를 딱 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아시아 불교의 국가불교적 특징. 국가불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호국불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이런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선택지에는 국가불교, 호국불교가 있을까? 아니죠. 훨씬 더 크게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불교, 호국불교라고 하는 걸 찾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이것도 7번은 불교에서 나올 수 있는 뭐 가장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만 잘 고민을 해놨으면. 이것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출제를 한다면 자료를 뭘로 바꿀 수도 있을까? 선택지 그대로 두더라도 자료를 예를 들면 뭐 하치만 신상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조선에 있었던 뭐 산신각 그런 것도 있잖아요. 칠성각 뭐 이런 것들을 낸다거나 해가지고 뭐 이제 동아시아 이제 각국에 있었던 토속 신앙과 이제 융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것도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이니까요. 자, 그러면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형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옛날엔 가나다 다 물어볼 건 가에서 다 이런데 그냥 가나다 그냥 문제 발문 형식만 조금 바뀐 겁니다. 자, 그럼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요. 가나다 3개나 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발해를 멸망시키고 세력을 확장한 가는, 자 그러면 가의 힌트로 지금 뭘 주고 있어요? 발해를 멸망시켰다를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전현군에서 맹약을 맺었다. 누구와? 송을 압박해서. 자, 그럼 요것도 힌트로 주고 있습니다. 1004년에 있었던 전현의 맹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가는 발해도 멸망시켰고 송과 전현의 맹도 체결을 했어요. 가는 거란이죠. 요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란이죠. 이후에 송은 세패를 지급하면서 전란을 피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송은 아직 멸망을 안 했었는데 나아가 공격을 하자. 나아가 송을 공격하자 창장강 이남으로 조정을 옮겼대요. 즉 지금 송나라가 망하고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강남으로. 그래서 세패로 은 비단을 주기로 해서 멸망을 모면하였대요. 일단 멸망을 모면하였다. 즉 송이 조정을 옮겼어요. 누가 공격을 해서? 거란과 싸우다가 그렇게 됐나? 안 그랬거든요. 누구 때문이죠? 여진이죠. 여진. 나라 이름으로 금이잖아요. 금. 자, 그러나 자 나를 멸망시킨, 즉 여기다 써놓으면 금을 멸망시킨, 여진을 멸망시킨 다. 그러면 여진, 금을 멸망시킨 나라는 누구예요? 다는 어디예요? 몽골이잖아요. 몽골이죠. 몽골인 걸 알 수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은 뭐도 알아야 돼요. 금을 멸망시킨 칸까지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 오고타이 칸이죠. 오고타이 칸 때 금을 멸망시켰었습니다. 1234년이었죠. 연도 외우기 참 좋아요. 자, 몽골. 그럼 가는 거란, 나는 여진, 금, 그 다음에 다는 몽골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신을 보내 세패로 은 비단을 요구하였으나 남송은 주지 않았고 계속해가지고 남송이란 표현까지 아예 줬잖아. 이제 남송과 몽골은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 남송이 멸망하는 건 언제죠? 쿠빌라이 칸 때죠. 원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 한번 볼까요?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자주 등장하는 선택지죠. 이거 당나라와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선택지입니다. 자, 2번 탕롱을 수도로 삼았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냥 선택지도 불불불 내는 거예요. 왜? 기출에 나왔었으니까. 기출 분석할 때 이거 꼭 기억하자 그랬어요. 어디의 수도예요? 대월의 수도입니다. 대월의 수도가 탕롱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니까 안 맞아 떨어지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낙랑군을 축출하면서 성장하였다. 얘들아, 낙랑 축출 같은 경우에 선택지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기출에서요. 낙랑 축출 누가 했었죠? 고구려가 있었고요. 시기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좀 알아달라 그랬습니다. 4세기 초였습니다. 4세기 초. 사실 연도는 313년이라는 연도가 있어요. 몇몇 교과서는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세기 초라고 하는 시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크게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낙랑을 축출했다. 고구려라고 했습니다. 자, 4번 선우 아래 자연왕 우연왕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흉노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아예 하나 더 맞아떨어지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자, 그럼 5번 볼게요. 호라즘을 무너뜨리고 비단길을 장악하였다. 국가에 대한 설명이긴 하지만, 그리고 다는 칭기스칸에 대한 설명이 맞아요. 칭기스칸에 대한 설명이니까 칭기스칸은 몽골의 우두머리였으니까 답 5번 맞죠.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읽으면서 가가 뭔지, 나가 뭔지, 다가 뭔지 헷갈리지만 않았으면 돼요. 꼼꼼하게 읽으면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근데 가나다처럼 물어보는 게 많아졌을 경우에는 꼼꼼하게 읽으면서 선생님처럼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렇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8번도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9번입니다. 9번 어려웠어요. 선생님이 문제를 풀고 나서 이거 진짜 답 맞겠지? 라고 하는 뭔가 생각이 들었던 문제입니다. 일단은 밑줄친 반란이 전개된 시기. 자료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반란이 전개된 시기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이제 연표 문제죠. 연표 문제야. 근데 선생님이 아까 총평에서 얘기를 했듯이 연표 문제지만 연도만 꼼꼼하게 외우고 있다고 해가지고 막 수월하게 풀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중국 상인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여 일본이 제작한 지도래요.
5~3개가 반란을 일으켜 차지한 지역은 검은색 점으로, 청의 지배력이 미치는 지역은 흰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다방면으로 당시 중국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이 긴 4줄짜리 문장에서 힌트는 5~3개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것밖에 없어요. 5~3개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면 지금 평가원에서는 5~3개라는 인물 정도로 이 사건을 다 파악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누누이 기출해서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해 왔습니다. 자, 그럼 5~3개, 경정충, 상지신 이런 사람들이 일으킨 반란, 요거는 3번의 난이죠. 요거의 3번의 난을 못 찾았으면 그냥 일단 여러분들은 공부가 부족했던 거예요. 3번의 난을 찾았다는 전제 하에 갑시다. 3번의 난. 자, 3번의 난이고요. 3번의 난은 1673년부터 1681년까지 지속되었었던 반란입니다. 그리고 요 3번의 난을 진압한 건 강희제 때죠. 황제로서 강희제 때고, 지금 여기 청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까지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3번의 난이 전개된 시기예요. 요 시기야. 즉 17세기 후반이란 말이에요. 중후반이죠, 중후반. 17세기 후반의 일이라고 딱 보고 이제 선택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연행사를 파견하였다. 여러분들, 연행사 언제부터 파견했습니까? 일단 연행사 누가 누구에게 파견한 사절단이에요? 조선이 누구에게? 청에게 파견한 사절단이죠. 언제부터? 병자, 호란 이후부터입니다. 병자호란에서 이제 군신관계 체결하고 나서부터 파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안 보냈을 리 있어요? 보냈겠지, 당연히. 이거 맞죠? 1번 맞아요. 자, 2번이 답이니까 2번 넘어가 볼게요. 2번 이따 판단하는 방법 한번 생각을 해보고. 3번, 중국 휘저우 상인들이 회관을 운영하였다. 휘저우 상인이 나왔어요. 산시 상인도 나올 수 있죠. 그런데 휘저우 상인 보면 청 시기에 다 걸쳐서 활동했던 상인이라고 우리가 경제 부분에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청 맞잖아. 그럼 이 시기에도 활동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3번 맞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병농분리. 요것도 아주 고급스러운 선지였다고 선생님이 생각을 합니다. 자, 병농분리 정책을 운영하였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좀 뽑아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있네. 요 3번의 난은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난인 거 우리 다 알았으니까. 자, 봐보요. 일본에서 병농분리 정책이라고 하는 게 교과서에도 등장하고 수특이든 어디든 다 써 있어요. 언제 써 있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 센고쿠 시대를 통일하고 나서 시행했었던 정책에 어떤 것들이 써 있냐면 뭐 써 있어요? 검지라고 해가지고 토지조사 했다고 돼 있죠. 토지조사하고 또 뭐 써 있어요? 무기몰수 있죠. 무기몰수를 해요, 백성들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병농 분리의 사회가 이제 만들어졌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꼭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병농 분리 사회는 언제까지 이어진다? 에도 막부까지 쭉 이어진다고요. 에도 막부까지 이어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병농 분리 정책을 운영하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공부가 잘 돼 있다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부터 에도 막부까지의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면 청나라 강희제 시기에 에도 막부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에도 막부의 병농 분리 시기니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죠. 고급스러운 선지입니다. 요게 이제 요 3개년 기출에서 나오지 않았던 새로 나온 선택지인데요. 병농 분리 정책을 운영하였다. 요거를 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부터 에도 막부 시기까지 이어졌던 거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요렇게 좀 꼼꼼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시대상 전체, 시대상의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요런 선택지 때문입니다. 자, 5번 볼게요. 산킨코타이 제도를 시행하였다. 지금 요것도 뭐에 대한 얘기예요? 에도 막부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러면 에도 막부 시기 맞아. 떨어지니까, 걸려 있으니까 요것도 쉽게 지울 수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농 분리까지 다 오케이 했어. 병농 분리? 오케이. 에도 막부까지 이어진 거니까 라고 하고 나서도 사실 2번을 고르는데 좀 주저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2번을 고르는데 좀 주저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봐봐요. 지정은제가 언제부터인데? 언제부터야? 지정은제가 언제부터인데? 라고 하는 걸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정은제가 좀 시행이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는 거야. 17세기 말이면.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제 기출의 중요성 부분에서도 내가 9번 문제를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기출 문제에서만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출 문제에 나왔었으면 그걸 보고 나서 좀 더 강조점을 둘 수 있었다는 거지. 요게 2021학년도에 2020년 시행이죠. 2021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 9번 문제가 있습니다. 이 9번 문제가 아예 뭐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자료가 지정은제에 대해서 물어본 선택지였고요. 문제 자체가 뭐였냐면 지정은제 실시 이후의 동아시아의 모습이라고 하는 지정은제의 시기를 물어보는 연표 문제였습니다. 2021학년도 9월 9번 문제요. 지정은제 실시 이후의 모습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수능특강이나 이런 개념에 나와 있는 대로 지정은제가 18세기 초반에 시행이 됐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어야 풀 수 있게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꼼꼼하게 공부를 했다면 지정은제가 18세기 초라는 시기를 알고 있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지우긴 했지만 다시 한번 보면 3번의 난이라고 하는 게 1673년부터 1681년이란 말이야. 요 연도는 여러분들이 엔간하면 다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17세기잖아. 그러면 지금 18세기 초부터 시행이라고 하니까 요거는 지금 지정은제가 시행되기 전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방식으로 풀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스토리상으로 좀 공부를 했으면 그렇게 풀 수도 있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 그게 선택지에 나왔든 자료에 나왔든 그게 나중에 다시 한번 꼭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지정은제 실시 문제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해서 18세기 초를 기억을 해놨다면 조금 긴가 민가 하더라도, 왜냐면 18세기 초라고 연도를 외운 것도 아니니까 18세기 초니까 그 앞에서도 시행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흔쾌하게 2번을 고르지는 못했어도 어찌됐든 기출문제의 도움을 받아서 2번을 이 기출문제를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흔쾌하게 고를 수 있었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그래서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꼭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문제로서 시행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정은제의 어떤 초기적 모습들은 앞부분에서부터 조금씩 드러나긴 해요. 예를 들면 강의제가 정세를 고정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앞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정은제라고 하는 제도를 제대로 실시한 건 옹정제식이고요.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옹정제식이고 이제 18세기 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18세기 초라고 하는, 왜냐면 이건 이미 기출에서 지정은제의 시기를 물어본 거고, 사실 여기에서 물어보면서 두 번째 물어본 거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출에 두 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은제가 18세기 초부터 시행됐다는 걸 알아둬야만 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9번에 이렇게 기출문제의 도움을 받았으면 조금 더 쉽게 풀었을 수 있는 문제다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이 정부가 존재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정부가 존재하던 시기입니다. 이 정부가 존재하던 시기, 어찌됐든 요것도 어찌됐든 연표 문제예요. 시기 문제니까. 자, 읽어볼게요. 중화민국이 수립이 됐대요. 자, 그럼 1912년인 거네. 1912년 이후에요. 위안스카이가 중화민국의 임시 대총통이 됐대요. 그러면서 베이징에 군벌을 중심으로 하는 이 정부가 들어섰대. 이 정부는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기도 하였으나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기도 했대. 내부적으로 여러 파벌로 분열되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결국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혁명군이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이 정부는 붕괴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혁명군, 뭐가 진행됐을 때인 거예요? 북벌이 진행되었을 때인 거죠. 북벌. 자, 그럼 봐봐. 지금 이 정부는요, 사실 몇몇 교과서, 어떤 교과서를 봤냐에 따라서는 이 정부의 이름이 아예 안 써있는 교과서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이름을 알아야 되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늘 등장은 하고 있는 정부거든. 이름은 제대로 얘기하자마자. 그래서 요 정부는요, 어떤 교과서에는 당시 이제 그냥 베이징 정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정식 명칭으로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 아니지만 정식 명칭으로는 북양정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게 시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정부의 시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위안스카이가
군벌 세력들, 그 밑에 있었던 세력들이 이제 군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언제 시작했는지는 여러분들이 바로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군벌 정부가 언제 끝났다고 돼 있어요, 여기. 국민혁명군이 베이징을 점령했다. 즉 북벌이 완수되면서 이 정부가 붕괴되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북벌 완수 시기는 여러분들이 안단 말이에요. 몇 년이에요? 1928년까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군벌 정부가. 그런데 자, 그러면 베이징 정부, 북양 정부 아니면 그냥 군벌 정부라고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요 세 개에 있는 어떠한 용어여도 상관이 없으니까 10번에 문제가 출제됐잖아요. 그러면 이 정부를 여러분들이 이제 위안스카이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생겼던 이 군벌 정부, 북양 정부, 베이징 정부를 실체를 가지고 기억을 좀 하고 있어 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기출이 된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있었을 때 가장 크게 요 정부가 교과서 서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요때예요. 언제? 파리 강화회의 때입니다. 파리 강화회의와 뭐와 연결이 돼서? 오사운동과 연결이 되어서요. 그냥 말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오사운동이 일어납니다. 오사운동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일본이 이제 21개조 요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파리 강화회의에서 그게 대부분 통과가 되잖아요. 대부분 통과가 되면서 이거에 대한 반발로 오사운동이 팡 하고 터져 나온답니다. 무슨 말투예요? 나온답니다. 이건 무슨 말?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오사운동이 이제 터져 나오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고 나서 결국 오사운동의 결과, 교과서에 써 있어요. 오사운동의 결과, 중국 정부는 이라고 써 있는 교과서도 있고요. 베이징 정부는 이라고 써 있는 교과서도 있어요. 어찌됐든 중국 정부는 결과 어떻게 돼요?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합니다. 요건 좀 써볼까?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오사운동이 무언가 얻어낸 게 있는 결과인 거잖아요. 자, 이 베르사유 조인을 거부했다라고 쓰여있는 이 문장의 주어에 써있는 중국 정부, 베이징 정부가 지금 이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부. 자, 그러니까 실체가 한번 등장을 하긴 한단 말이죠. 이름을 제대로 쓰진 않아도. 그래서 요게 언제까지 이어진다? 1928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틀렸든 맞았든 상관없이, 요건 이제 6월이잖아. 수능이 아니었으니까 요거 틀렸어도 다행이다. 지금 내가 공부할 수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를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기억. 꼭 암기해두세요. 몰랐으면 암기를 해두세요. 그래서 1928년에 북벌이 완수되면서 이 북양 정부, 베이징 정부, 군벌 정부, 중국 정부가 무너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흠정헌법 대강의 초안을 작성하는 청나라 관리입니다. 흠정헌법 대강은 1908년에 만들어졌었던 거죠. 1908년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 진짜 입헌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헌 운동의 결과 만들어졌던 게 흠정헌법 대강이었습니다. 1908년. 그러면 중화민국 수립 전이잖아요. 애초에 이 자료 자체가 시작이 중화민국 수립이니까 1번은 아니죠. 2번, 만주사변의 진상을 파악하는 리튼 조사단원입니다. 만주사변의 진상을 파악하는 리튼 조사단원. 만주사변이 일단 1931년에 일어났으니까 요 이후에 있었던 일이겠죠. 국제연맹에서 리튼 조사단을 파견을 하잖아요. 오케이. 자, 근데 요건 이제 1931년이 기점인 거니까 28년보다 뒤에 있네. 2번도 아닌 겁니다. 자, 3번. 여권 통문의 발표를 취재하는 황성신문 기자. 와, 진짜 선택지를 다 섞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어렵게 느꼈을 수 있어. 여권 통문 뭐예요 이거? 그러고 나서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찬양회라고 하는 조직이랑도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1898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1898년 여권 통문이 딱 발표된 시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취재하고 있으니까. 그럼 1898년이면 훨씬 중화민국 수립보다도 훨씬 이전이니까 이 자료 앞쪽에 있는 이야기인 거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중국군과 연합하여 항일전을 전개하는 조선혁명군. 이런 선택지가 나오면 꼭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한국 독립군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한국 독립군도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되고, 요거는 언제 이후라고 생각을 해달라고 했어. 꼭 만주 사변 이후입니다. 왜? 만주 사변 이후에 이 독립군 부대들이 이제 중국이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면서 한중연합작전이 전개되는 그 한중연합작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기를 꼭 만주사변 이후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2번과 4번은 거의 비슷한 시기인 거죠.
2번과 4번은. 4번도 아닌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만약에 4번까지 성공적으로 다 지웠다고 쳐도 5번 선택지 자체가 꽤나 까다롭습니다. 산둥반도에 이권을 반환한대요. 근데 누가 반환해? 일본이 반환한대. 일본이 산둥반도 이권을 잠깐 가지고 있다가 반환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면 산둥반도 이권이 일본에게 넘어간 건 어찌됐든 거의 파리 강화 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서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걸 다시 반환해요. 그리고 산둥반도 이권을 반환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배우는 주제입니다. 뭐의 결과예요, 이거? 워싱턴 회의의 결과죠. 워싱턴 회의의 결과. 일본이 산둥반도의 이권을 중국에게 다시 반환합니다. 물론 뭐 영일동맹 폐기 이런 것도 있고 주력함, 비율이 이제 군비 축소 이런 얘기들도 들어가 있죠. 워싱턴 회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니까요. 그리고 이 워싱턴 회의는 1921년부터 22년까지 진행됐었던 회의입니다. 21년 겨울부터 22년 초까지 겨울 내내 진행이 됐었던 회의인데 시기가 들어가네요.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베이징 정부, 북양 정부, 군벌 정부, 내가 이 정부 이름을 모르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것도 만약에 정부 이름을 모르는 것도 당연히 모를 수 있는데 나 이 정부 모르는데? 라고 하면 시험장에선 패닉이 올 수 있어요. 패닉이 올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모르지만 알잖아요. 사실 이거 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공부 꼼꼼하게 했으면 알아요. 정보 자체는 알아. 그런데 정부 이름을 모를 수는 있지. 인포메이션 자체는 아는데 정부의 이름은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다라고 파악을 하고 선생님이 기출분석할 때 중요한 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완전 모르는 데서 내가 꼼꼼하게 공부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내가 완전 모르는 데서 출제가 될 수 없단 말이야. 왜? 교육과정 내에서 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북양정부라는 표현을 교과서에서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베이징 정부 요 정도의 이름으로 기억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부의 실체를 좀 가지고 특히나 요 오사운동의 베르사유 조약의 조의를 거부했다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그리고 언제 없어졌다. 베이징을 누가? 국민혁명군이 즉 북벌을 완수하면서 붕괴되었다라는 것까지 이 문제 자체, 자료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 베이징 정부라는 것과 연관해서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0번 문제는 나중에 수능에 만약에 반영됐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더 어렵게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0번 문제 꼭 기억을 좀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였냐라고 하면 사실 뭐 이 시험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맞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꼼꼼하게 공부했으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다. 근데 낚일 수 있는 문제가 맞냐라고 하면 낚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 낚이라고 낸 문제니까요. 낚이라고 낸 문제예요. 이건 누가 봐도. 자, 볼게요. 자, 이 지도에는 가의 해상 교역로 및 주요 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는 16세기 초반 말레이 반도 남단을 거점으로 삼았대요. 말레이 반도는 표현을 해줬어요. 그러면 거점이 여길 얘기하는 거겠지, 여기. 이곳을 통해 말루쿠 제도의 향신료를 유럽으로 수출했다. 16세기 후반에는 나가사키에서 교역하여 얻은 은으로 중국에서 비단, 도자기 등을 구매해 유럽으로 가져가 큰 이익을 얻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쪽 앞쪽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악을 안 했어. 파악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나가사키에서 교역해서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어요. 나가사키? 나가사키? 오케이, 네덜란드. 이랬으면 폭망. 이렇게 되는 문제죠. 네덜란드 폭망. 야, 아니죠. 이거 아니죠. 선생님처럼 밑줄을 그었으면 안 돼요. 밑줄 어떻게 그었어야 돼? 여기서부터 그었어야지. 16세기 후반. 16세기 후반. 16세기 후반이면 16세기면 언제요? 1500년대잖아. 1500년대. 1500년대 후반까지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1500년대 후반까지는. 나가사키. 누가? 포르투갈이. 포르투갈이. 왜? 포르투갈이 크리스트교 문제 때문에 에도막부에게 내항 금지, 너 오지 마! 라고 때려 맞은 게 언제야? 1639년이란 말이에요. 1639년이란 말이야. 1639년. 자, 그러면 요때까지는 포르투갈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어디? 나가사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나가사키는 그냥 적당하게 파해주면 되는 거고, 선생님이 이 문제에서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요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만약에 여기에
물라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으면 이 문제는 진짜 쉬운 문제입니다. 물라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으면. 그런데 여기가 물라카인지를 여러분들은 물라카를 포르투갈이 점령했다 1511년은 외우고 있더라도 물라카가 실제 지도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학생들도 꽤나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 마카오예요. 그리고 여기가 나가사키란 말이에요. 여기가 나가사키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거 글자 다 표현해 줬으면 진짜 쉬운 문제죠. 왜? 물라카, 마카오, 포르투갈 거점인 거 누가 몰라요? 거점인 거 누가 몰라?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 나가사키를 딱 줘버리면서 일단 네덜란드로 1차 낚시를 한 거예요. 1차 낚시를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낚였으면 그냥 내가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낚은 문제니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포르투갈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걸로만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지문 있잖아요. 지문. 이 지문만 가지고 찾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뭘 요구하는 걸까? 조금 요거는 길지만 좀 써볼게요. 자, 서양 국가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서양 국가들의 무역 거점 있죠. 거점. 무역 거점. 이 무역 거점을 어디에서도 파악을 좀 해주자. 지도 위치로도 파악을 좀 해두자. 근데 거점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일단 물라카는 좀 알았어야 돼. 물라카는 알아두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요 섬 있죠. 요 섬. 그 다음에 요 섬. 여기까지 이어지는 이 쭉 긴 섬 있죠. 이 쭉 긴 섬. 이 쭉 긴 섬이 인도네시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여기에 어디가 있냐면 바타비아가 있어요. 바타비아. 그러니까 네덜란드로 낚였으면 저기 이제 4번에 있는 바타비아 골랐을 텐데 바타비아가 어디에 있는지도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뒀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바타비아가 어디에 있는지도. 그리고 또 하나 더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서양 국가 이렇게 출제되는 거. 포르투갈 있죠? 그리고 네덜란드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어디 있어요? 에스파냐 있잖아. 에스파냐는 어디가 거점이었어요? 필리핀의 마닐라가 거점이었죠. 필리핀은 여기에 있는 나라예요. 인도네시아는 여기에 있는 나라고 이 나라고. 그리고 물라카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아봤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물라카, 그 다음에 마카오,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바타비아. 요 4개 있죠. 요 4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위치를 보고 조금 파악할 수 있게. 왜? 지금 안 줬잖아요. 글자 안 줬잖아. 근데 점은 찍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두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보고 나서. 실제로 수능에서 그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문제가 나온다면 도움이 되겠죠. 안 나오면 그냥 공부한 거고, 안 나오면 공부를 한 거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좀 두 가지 가져가 줘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나가사키라고 해서 네덜란드로 그냥 그냥 무조건 반사처럼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를 잘 봐야 돼. 시기를. 16세기 후반까지. 즉 포르투갈이 에도막부에게 내항 금지를 당하기 전까지는 나가사키 갈 수 있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지도 위치에서 물라카, 마카오, 마닐라, 바타비아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자. 그러고 나면 선택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죠. 아니죠. 4번을 근데 사실 이거 보는 애들 중에 4번을 고른 애들이 더 많을 것 같기는 한데 답은 5번이죠. 다음 5번. 크리스트교 포교 문제로 일본과의 교역이 중단되었다. 사실 이 선택지 자체도 어떻게 보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일본과의 교역이 중단되었는데 크리스트교 포교 문제였나? 이렇게 까다로울 수 있는데 뭐 사실 이거는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걸 모르면 안 되죠. 이건 개념 공부를 꼼꼼하게 했다면. 자, 1번은 미국이고요. 제1차 사이공 조약은 베트남과 프랑스가 한 건데 영토를 할양 받은 거니까 이건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고. 3번 마닐라를 건설하고 갈레온 무역을 전개하였다는 그냥 에스파니아의 아주 전형적인 선택지죠. 4번 바타비아를 거점으로 대지마에서 교역하였더니 아예 대지마 나와버렸잖아. 그리고 나가사키 대지마 이걸 어떻게 참아 사실. 실제 시험장에서 나가사키 대지마 이걸 어떻게 참겠어요. 꼼꼼하게 안 봤다면. 그래서 4번 요거 이제 네덜란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5번 꼭 선생님이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요. 꼭 일단 나가사키라고 무조건 반사하지 말기. 포르투갈이 언제 내항 금지를 맞았는지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해두시고, 두 번째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물라카, 마카오, 마닐라, 바타비아는 지도에서 위치가 어딘지 파악을 좀 해둡시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가막부 시기의 동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 밑에 있는 자료 안 보더라도 기출문제 봤으면 12번 발문, 문항만 보더라도 이거는 에도막부 물어보는 문제라는 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가시기에 제작된 우키요에 그냥 우키요에 그냥 존인문화 그리고 뭐 에도막부 모를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오사카는 각지의 물자가 모이면서 이거 교과서에 막 탐구활동이라던가 더 읽어보기 이런데 천하의 부엌이다 이런 표현들 되게 많이 나와요. 오사카 나카노시마에 있는 각 번의 창고에는 이제 오사카 상인들이 막 이렇게 활발하게 거래를 했다. 그래서 이제 에도막부 시기의 문화, 즉 이제 서민문화 파트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자, 1번 풍속화가 성행하였다. 맞죠? 2번 경극이 유행하였다. 경극은 위치로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베이징에서 유행을 했기 때문에 서울 경자를 써서 경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3번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한 홍루몽이 저술되었다. 여기 저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저술은 청나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시기 맞죠? 청나라 시기, 에도막부 시기, 청나라와 걸쳐 있으니까요. 자, 4번 일본 호류사 5층 목탑이 건립되었다. 사실 이 서민문화 파트는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을 때 고르기가 너무 쉬워요. 선택지만 보더라도 그냥 하나가 다르거든. 요거 7세기의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7세기의 일이라는 거. 자, 5번 읽기와 셈법을 가르치는 데라코야. 아직도 데라코야 모르면 기억하세요. 조선에 서당이 있었다면 일본엔 데라코야가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서민문화 시기에 항상 교과서에 나오는 지식이 보급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공업도 발달하면서 좀 경제력도 향상이 됐고 그리고 지식도 보급되면서 교육 수준이 올라가니까 서민문화가 발달했다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교과서에. 그 지식의 보급과 관련해서 조선에 서당이 있다면 일본엔 데라코야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답은 4번입니다. 오케이, 옳지 않은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힌트는 딱 하나밖에 없죠. 자, 이 시는 영국 상인이 이 도시에서 창간한 신보라고 하는 신문에 실렸대요. 프랑스 조개와 공공조개가 있었던 가의 거리에 여러 조개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사실 힌트가 될 수 있죠. 통금 시간도 잊어버리고 신문물에 매료된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신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발간됐었죠? 기억해 주셔야죠. 상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발간됐었다라고 창간이 됐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사실 연표 문제로 나온다면 이게 1872년에 창간이 됐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에 대한 문제니까 이거는 상하이죠. 상하이. 자, 그럼 1번 초량회관이 설치되었다. 초량회관은 사실 시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요건 시기 쪽으로. 어떻게? 요게 사실 딱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기후약조 1609년 광해군이라고 하는 건 국교가 재개된 거 얘기하는 거죠. 언제 이후에? 임진왜란 이후에. 그래서 기후약조 이후에 다시 설치된 외관, 초량외관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로 따지면 부산이에요, 부산. 사실 초량외관은 기후약조 직후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직후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숙종 시기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까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일은 없으니까 그냥 조선 후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후약조 이후, 국교가 재개된 이후에 다시 설치된 외관의 대표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산. 지금 부산에 가보면 초량동이라고 하는 동이 있어요. 부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자, 2번 한번 보면 아주아치네가 창립되었다. 이거 아주아치네 아주 자주 나오는 얘기죠. 미안합니다. 자, 1907년이고 연도 아셔야 돼요. 이거 도쿄라고 하는 도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죠? 상하이가 나오면 상하이를 도시로 출제하면 정답 선지는 거의 대부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가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상하이 정답입니다. 자, 4번 미일소호통상조약으로 개항되었다. 이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5번 청일전쟁의 강화조약이 체결된 건 시모노세키라고 하는 곳이죠. 시모노세키는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요. 이렇게 선택지로만 나오는 거지. 그래서 4번 선생님이 기출 분석할 때 누누이 얘기되었습니다. 이미 이것만 보더라도 좀 세요. 미일소호통상조약으로 개항되었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꼭 기억하자고. 뭐 개항이 이루어진 조약인 경우에는 개항된 항구를 외웁시다. 꼭 얘기했죠. 개항된 항구를 외웁시다. 강화도 조약은 부산, 원산, 인천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제1차 사이공 조약 같은 경우에는 다낭 등 세계 항구라고 그냥 다낭을 하나만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다낭 등 세계 항구. 자, 그런데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난징 조약과 미일 화친 조약, 미일 소호통상 조약입니다. 미일 화친 조약 같은 경우에는 시모다와
하코다테 요 두 개가 개항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다시 한번 기억을 안 했으면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시모다, 하코다테 이외에 추가 항구 개항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으면 사실 미일수호통상조약을 찾기는 어렵지 않으나 선택지가 4번처럼 나오면 여러분들이 미일수호통상조약에서 개항된 항구가 어딘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 하나 어디예요? 나가사키고요. 그리고 나가사키는 너무나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고 이전에는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니가타는 니가타를 개항지로 결정하는 관리 이런 방식으로 선택지로 이미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효고 아직 출제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가와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가나가와는 가나가와 대신에 일본이 뭘 선택해요? 요코하마를 대신 개항하는 걸로 얘기가 나오면서 이 요코하마 문제로 더 중요하게 출제가 된 적들이 있죠. 그래서 나가사키는 원래 중요해요. 네덜란드와 연관도 되어 있기도 하고 무역 중심이었으니까. 그리고 니가타는 이미 출제가 됐고요. 효고 아직 출제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가와 이 요코하마 관련돼 가지고 계속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 진짜 기억합시다. 요거 말고도 또 뭐 있어요? 난징조약도 꼭 기억을 해줘야겠죠. 난징조약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빌드업이 아주 좋네요. 밑줄 친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광저우 외에 추가로 4개 항구에 개항장을 설치했다. 지금 5개 항구가 개항이 된 거네. 5개 항구가 개항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광저우를 주고 있어요. 사실 교과서에는 다 뭐라고 써 있어요? 상하이 외에 추가 4개 아니면 상하이 등 5개.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하이를 중심으로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방금 얘기했죠. 뭐 하자? 개항 조약은 항구를 기억하자.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상하이, 닝보, 푸저우, 샤먼, 그다음에 광저우입니다. 광저우는 이런 방식으로 원래 광저우 자체가 공행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광저우는 이런 방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상하이는 원래 중요한 도시고 닝보는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닝보 한번 출제됐어요. 이 선택지에서 작년 수능이었죠. 작년 수능에 그 이와쿠라 사절단 어려운 문제에 선택지도 닝보 이렇게 나오면서 아주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푸저우 샤먼 아직 출제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자. 그리고 아까 미일수호 통상조약 4개 항구까지 꼭 기억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조약으로 사실 이건 힌트 되게 많아요. 공행만을 통한 무역에서 벗어났다. 즉 공행무역이 폐지됐다. 자, 그래서 해가지고 기대만큼 늘지 않았다. 중국 노동자는 얇은 면직무는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영국산 제품을 굳이 살 필요가 없어서 공행무역이 폐지되었고 광저우 외에 추가로 4개 항구, 총 5개 항구가 개항이 되었었던 무슨 조약? 난징조약. 난징조약은 뭐의 결과로 맺어졌죠? 제1차 아편전쟁의 결과 맺어졌고요. 1842년에 조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자체는 뭐의 배경인 거예요, 이게? 제2차 아편전쟁의 뭐인 거야? 배경인 거죠. 왜? 난징조약으로 무역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국이 기대한 것만큼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2차 아편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그 배경이 되는 거죠. 이 자료 자체는. 그런데 어찌됐든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난징조약이고 답은 몇 번 골라주면 돼요? 홍콩 화량 골라주면 되겠죠. 자, 나머지 선택지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조인되었다. 조약과 관련돼가지고 이 표현이 나올 만한 거는 아마 포츠머스 조약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러일 전쟁 과정에서 이제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일본이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늘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중재로 조인되었다. 포츠머스 조약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번 운요 사건을 계기로 체결된 거면 강화도 조약입니다. 맞죠? 자, 4번 선택지도 이런 방식으로 나온 거는 요 3개년 중에서는 처음인데요.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명시하였다. 조선이 자주 독립국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건 강화도 조약에도 써 있고요. 어디에도 써 있냐면 시모노세키 조약에도 써 있어요. 시모노세키 조약에 보면 청이 조선을 포기한다 이런 방식으로 써 있는 게 아니라 청이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인정한다. 독립국임을 인정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시모노세키 조약에도 써 있고 요 강화도 조약 일본에도 써 있죠. 강화도 조약. 그런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번 서양 외교관의 베이징 주재를 허용하였다는 뭐의 결과인 거예요? 제2차 아편전쟁의 결과 맺어진 텐진 조약과 그리고 이 텐진 조약을 비준했던 베이징 조약.
요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선택지 자체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면 요거 15번 문제도 사실 조금 까다로워요. 자, 밑줄 친 기억 시기의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것은 사실 이것도 연표 문제죠. 이것도 연표 문제입니다. 자, 조선 의용대는 여러분들 그냥 반사적으로 쓰고 시작해야 돼요. 조선 의용대 하면. 조선 의용대 193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의 항일 전선에 제일 먼저 손을 내민 국제 동맹군이다. 조선 의용대가 탄생하고 성장함으로써 타이완 의용대와 인도 의료대가 결성되었고 재와 일본 인민 반전 동맹이 조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중 양국은 동양에 압박받는 민족들이 일치단결하여 함께 싸우는 목표를 하루빨리 이루기를 바란다. 조선 의용대 성립 2주년이면 1938년 플러스 2니까 1940년입니다. 자, 그러면 1940년에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 아예 연도를 딱 특정한 문제죠. 특정한 문제죠. 자, 그런데 조선 의용대 1938년인 것만 알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중일전쟁 발발이 1937년 루거우차오 사건으로 37년에 발발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겠지만 뭐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연도니까요. 알겠지만 이걸 조선의용대와 연관짓지 못하면 답고리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조선의용대가 언제 만들어졌어? 중일전쟁 중에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중일전쟁 중에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 시기면 1940년이면 아직 중일전쟁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은 중일전쟁이란 표현은 없지만 3번을 중일전쟁으로 읽으면서 제2차 국공합작을 바탕으로 항일전이 전개되었다라고 하면 제2차 국공합작이 언제 체결이 됐는데 이게 언제 결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것도 1번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따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요거 중일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중일전쟁이 진행 중이었던 시기라고 하는 걸 조선의용대가 창설되어서 계속해서 활동하던 시기가 중일전쟁 시기라고 하는 것만 알았으면 크게 까다롭진 않은데 일단 중일전쟁이란 표현이 없기 때문에 3번에 제2차 국공합작만 가지고 중일전쟁을 파악할 수 있었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번 중국 공산당이 대장정을 감행하였다. 대장정 같은 경우에는 연도가 1934년부터 36년까지인데요. 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요거는 스토리상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연도로 따지면. 봐봐. 대장정이 있어요. 대장정은 왜 한 거야?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긴 기간 움직인 거잖아요. 이 대장정은 즉 국민당과 공산당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장정을 언제에다가 넣어주면 좋을 것 같냐면 1차 국공합작과 2차 국공합작 사이에다가 넣어주고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장정을. 그래서 대장정이 쭉 진행이 되다가 지금 일본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국민당이 공산당이랑 계속 싸우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한 사람 누구 있죠? 장薛량 있잖아요. 그 장薛량이 무슨 사건을 일으키죠? 시안 사건을 일으켜요. 일단 장제스 가둔단 말이야. 그래서 공산당 계속 탄압할 거야? 아니면 일본이랑 싸울 거야? 이러면서 이제 뭐 반말을 하진 않았겠죠. 자, 시안 사건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가 터져요? 중일전쟁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안 사건에서 오케이를 했으니까 이 중일전쟁에 대해서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뭐가 제2차 국공합작이 전개가 되는 거죠. 제2차 국공합작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었던 요 스토리에 대장정 하나만 혹시 머릿속에 안 넣어놨다면 대장정 하나만 같이 연결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1번 선택지를 통해서 생각을 합니다. 요거 이제 조금 대장정까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은 친구였으면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중국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을 근거지로 옮겼다. 우린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국부천대라고 하는 사건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언제예요? 국공내전이 끝난 거죠. 국공내전에서 누가 승리를 합니까? 공산당이 승리를 하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중화인민공화국, 그냥 중국이라고 쓸게요.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예요? 1949년이잖아요. 그리고 같은 해에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 정부는 타이완으로 근거지를 옮깁니다. 1949년이니까 아니죠. 4번. 카이로에서 연합국 수뇌부가 전후회 처리를 논의하였다. 그냥 카이로 회담이라고 하죠. 카이로 회담은 1943년이잖아요. 시기 안 맞죠.
5번 남베트남 민족해방 전선을 중심으로 게릴라전이 벌어졌다. 이건 이제 베트남 전쟁에 대한 과 관련된 주제에 나와 있는 건데, 남베트남 민족해방 전선이 몇 년에 만들어졌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1960년이잖아. 그런데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는 걸 알면 요거는 일단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잖아요. 그럼 중일전쟁 진행 중이니까 당연히 아니겠지. 연도가 1960년이 아직 기억이 안 나더라도 요거는 고르면 안 되는 선택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전개됐던 이야기들일 테니까요. 자, 그래서 답 3번 고르는데 요게 뭐 아주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몇몇 포인트에서 좀 까다로운 게 있지 않았을까 싶었던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좀 체크를 해줬던 그 포인트들을 좀 기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4페이지 16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가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여기 이제 나번에 있는 자료랑 그리고 이제 답 자체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기출 공부가 잘 돼 있으면 문제 자체는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는 맞는데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 가부터 한번 볼게요. 자, 며칠 전에 태평양에서 미군과 일본군이 전투를 벌인 결과 일본군 전함과 항공모함 여러 척이 파괴됐대요. 동시에 항공모함에서 날아오던 일본군 비행기 역시 미군 비행기의 사격으로 대거 격추되었다. 뭐 아직까지는 무슨 전투인지 모르겠어. 미군은 승승장구하여 나왔네요. 미드웨이를 침범했던 일본군 함대를 모아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미드웨이 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자, 그럼 미드웨이 해전이면 일단 1942년에 있었던 이제 태평양에서의 미국이 반격을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번 한번 보겠습니다. 나번이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나번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오늘 소련의 외교위원장은 일본 대사를 접견해서 소련의 대일 선전포고문을 주면서,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대요. 선전포고문을 주며 소일 양국은 내일부터 기점으로 교전 상태에 들어가니 귀국 정부, 일본 정부에다가 보고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소련이 대일전, 일본전에 참전하게 되는 시점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카이로 회담과 얄타 회담과 포츠담 회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얄타 회담으로 만약에 잘못 알고 풀었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은 문제가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카이로는 이제 소련 대일전 참전과 상관없고,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처음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 여기란 말이에요. 얄타 회담. 그런데 얄타 회담 직후에 소련은 대일전에 참전하지 않습니다. 대일전에 참전하지 않고 이 포츠담 회담까지 있고 나서 소련은 대일전에 참전을 하게 돼요. 포츠담 회담까지 있고 나서요. 그래서 소련이 본격적으로 진짜로 일본과의 전투에 참전하는 건 1945년 중에서도 딱 진짜 종전 직전인 8월입니다. 8월이에요. 8월. 선전포고하면서 진짜로 딱 싸우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혹시 잘못 알고 있었으면, 물론 얄타 회담과 포츠담 회담을 구분시킬 만큼 요 사이에 아주 이 몇 달 차이를 가지고 문제를 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회담과 관련해가지고도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1945년 8월 진짜 종전 직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42년과 45년 8월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물어본다면, 자, 1번 보겠습니다. 에치슨 라인이 발표되었다. 에치슨 라인은 선생님이 이렇게 기출 분석하면서 얘기했어요. 6.25 전쟁 직전이라고 기억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1950년 1월에 발표가 됩니다. 에치슨 선언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 2번. 일본군이 과달카날에서 철수하였다. 사실 기출 안 봤으면 과달카날이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요. 기출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명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작년입니다. 2023학년도 9월에서 나왔었고요. 9월에 19번 문제였고, 19번 문제가 여기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문제였거든요. 지도 그려놓고 이제 뭐 일본군 병사의 일지 뭐 이래가지고 나왔던 문제인데, 그 문제에 디귿번 선지에 과달카날이라고 하는 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달카날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 미드웨이 해전은 미군이 반격을 시작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의 연이어가지고 이제 태평양에서 연합군이 완전한 반격을 시작하는 게 바로 이 과달카날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이 과달카날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군이 철수를 하면서 이제 진짜 완전하게 태평양 쪽에서 일본군에 대해서 연합군이 승기를 잡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과달카날 같은 경우에
저번에 2023학년도 9월에 고 선생님이 기출 분석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교과서에 태평양 전쟁과 관련된 그 태평양을 그려놓고 넓게 그려놓고 그 지도가 표시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지도가 그 지도에 보면 모든 교과서에 과달카날 전투 아니면 과달카날 철수가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요것도 이제 기출이 된 거잖아. 기출이 이미 2번이나 된 거. 이거는 그냥 당연한 지식이 된 겁니다.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이 창설이 됐으면 요거 1940년의 일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가보다 앞시기의 일입니다. 4번 발트 함대가 동해해전에서 패배하였다. 요거 그냥 너무 당연하게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러일 전쟁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발트 함대가 동해해전에서 패배하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요거는 러일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러일 전쟁이면 가보다 한창 앞시기죠. 요거 아니죠. 자, 4번, 5번 보겠습니다.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베트남이 분할되었다. 요거 그냥 시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북위 17도선 경계 뭐야? 1945년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나서 베트남 무슨 공화국? 민주? 공화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가 여기를 포기하지 않죠. 그러면서 1954년까지 베트남과 프랑스가 전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54년에 제네바 회담을 통해서 제네바 협정이 이제 체결이 되고 이 제네바 협정의 내용이 뭐예요? 일단 첫 번째,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베트남을 남북으로 분단한다. 두 번째, 뭐 했어요? 또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통일을 위해서 2년 내로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위기감을 느낀 미국이 지원을 해주면서 남쪽이 단독 선거를 진행을 하게 되고 1955년에 그냥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 베트남 전쟁은 여러분들이 쭉 연도도 당연하지만 쭉 스토리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5번 이제 시기적으로도 1954년에 대한 이야기니까 나보다 뒤에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7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이거 탐구 주제 문제니까 쉬운 문제죠. 자, 미국 대통령 닉슨은 중국의 총리 저원라이와 함께 상하이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미중 공동성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중 공동성명이 발표가 된 거야. 어제. 그게 언제예요? 1972년인 거죠. 미국은 타이완에서 미군을 점진적으로 철수할 것을 약속을 했대요. 또한 고위 대표를 베이징에 수시로 파견할 것을 밝히면서 이제 국교 수립을 위해서 차츰차츰 노력해 나가겠다. 그래서 결국에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수립하게 되는 게 언제죠? 1979년에 미중 국교가 정상화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어려운 연표를 가지고 이제 연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탐구 주제잖아. 그럼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게 뭐부터예요? 그냥 닉슨 독트린 이후잖아요. 닉슨 독트린 이후죠. 그리고 미중 공동성명 발표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1973년에 미국은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미군을 철수시키잖아요. 요런 것까지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달라고 기출 분석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냉전 체제의 완화를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선택지 그냥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고요. 1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조서가 반포된 시기에 동아시아 상황으로 오른 것은 사실 여기 앞부분으로만 딱 골라주시면 앞부분으로만 해주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힌트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가 이런 유형으로 만약에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수능에서 출제한다 그러면 이미 기출이 된 거기 때문에 더 어렵게 출제할 수도 있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해 1월 미국인인 나는 과학교사로 후쿠이성에 머물면서 일본에서 일어난 격동의 흐름을 목격했대. 천황은 통치체제 혁신을 하기 위한 조서를 반포했대요. 그러면 그 조서 반포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런 걸 놓치면 안 됐어요. 이 조서에 따라서 후쿠이현이 설치되자 내부에서 큰 동요가 일었으나 번주는 가신을 소집해서 애국심을 가져라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뭐 뒷부분은 그렇다 치고요. 이 조서에 따라서 뭐가 설치됐대? 현이 설치됐대요. 그러면 지금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패, 번, 치, 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패번치현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번주는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도쿄로 떠났대요. 백성들은 모두 거리로 나와서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였다. 그러면 패번치현이 몇 년이지? 패번치현 조서가 몇 년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일단 하나 알려는 줄게요. 기출입니다. 기출 됐어요. 2021학년도 우리 살펴봤던 겁니다.
2021학년도 6월이었어요. 2021학년 6월 13번 문제에 이거 자료로 출제됐었고요. 뭘로 됐냐면 자료에는 그 소학교 의무교육과 관련된 근대 학제가 나왔고 선생님의 말풍선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폐번치연이 실시된 다음 해 이렇게 돼 있어요. 폐번치연이 실시된 다음 해. 그래서 이제 근대 학제가 제정된 게 1872년이었고 폐번치연이 실시된 다음 해라고 되어 있으니까 폐번치연이 1871년이라고 하는 요 정보까지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정리가 되어 있으면 더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조서를 반포하였다. 이에 따라 후쿠이현이 설치되자 내부에서 큰 동요가 일었다. 이런 표현을 보고 여러분들이 폐번치연을 찾아줄 수 있었으면 되는 문제인 거죠. 자, 이듬해에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 이듬해에는 지금 방금 폐번치연이 1871년인 걸 알았다면 훨씬 더 확정적인 거고 몰랐어도 다음 해에는 즉 플러스 1년 한 해에는 도쿄와 요코하마를 잇는 철도의 개통식이 열렸대. 이게 일본 최초의 철도죠? 요게 몇 년이에요? 1872년이잖아요. 1872년이잖아요. 그러면 폐번치연이 1871년이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같은 방식으로 즉 폐번치연을 그대로 낸 게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과서에 명시적으로 폐번치연이 1871년이라고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단 말이야. 그래서 폐번치연 연도를 딱 물어보기에는 교과서에 실제로 있는 건 아니니까 폐번치연과 자꾸 뭔가 다른 거 하나씩 더 엮는 거예요. 뭔가 하나씩을 다 엮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느낌이. 자, 그래서 조서가 반포된 시기라고 하면 그러면 요거 딱 1871년인 걸 알아야 되나? 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었어요. 이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뭐 이유다? 메이지? 유신이 전개된 솔직히 메이지 유신 연도를 모르진 않잖아. 1868년 요 언저리다라고만 파악해서도 문제 자체는 크게 푸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조서가 반포된 시기 동아시아 상황으로 물어본 것은 1번 볼게요. 이용장의 주도로 군수산업이 육성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숨긴 거죠. 뭐를? 이거 그냥 네 글자잖아. 양모운동이잖아요. 양모운동. 자, 그럼 1871년이라는 걸 몰랐어도 메이지 유신이 전개되고 있었던 1868년 언저리면 양모운동이 진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죠? 그럼 답 1번이잖아. 그럼 이거는 1871년인 걸 몰라도 되는 문제였네. 그쵸? 자, 그렇지만 두 번이나 같은 방식으로 나왔으니까 일단은 좀 알아둬보자고. 1872년 요건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 문제인 거고요. 자, 2번 광무개혁을 통해 식사능업 정책이 실시되었다라고 하면 광무개혁이 몇 년이야로 가는 게 아니라 대한제국 수립 이후잖아. 그러면 1897년 이후의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걸 보면 시기가 안 맞습니다. 자, 3번 근대교육을 실시하는 경사대학당이 운영되었다. 경사대학당은 변법자강운동과 같은 해요. 변법자강운동의 일환으로 국자감을 경사대학당으로 바꾼 거거든. 그래서 경사대학당이 운영된 거면 1898년 이후니까 이것도 시기가 안 맞아요. 아직까지 1871년이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지을 수 있는 선택지 없습니다. 4번 대일본 제국 헌법에 따라 중의원 선거가 시행되고 이에 따라서 만들어진 의회가 제국의회잖아. 그리고 제국의회는 1890년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기가 너무 떨어져 있네. 5번 하급무사들을 중심으로 막부타도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면 막부타도 운동에 이런 것들이 쭉쭉쭉 이어지다가 결국 딱 이루어진 게 뭐예요? 메이지 유신이잖아. 그러면 요거는 메이지 유신보다 이전이잖아요, 오히려. 그럼 이것도 메이지 유신 언저리라고만 알고 있었어도 메이지 유신 이전이니까 이건 또 아니잖아. 그러면 이 문제 자체는 지금 폐번치연의 연도를 명확하게 알거나 1872년까지 완전하게 요구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봐. 너희들이 만약에 방금 2, 3, 4, 5번 1, 2, 3, 4, 5번을 이런 방식으로 연도를 딱딱딱 쓸 수 있었으면 솔직히 도쿄 요코하마 1872년 알았겠죠.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는 완전하게 그런 걸 요구한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폐번치연 1871년을 요구한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제 기출이 두 번이나 됐으니까 한번 기억을 하고 넘어가 보자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고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실제 국가 단위의 이런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에서 문제 형식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자, 그런데
문제 형식을 바꿨죠. 지금 역사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기역, 니은, 디귿 주고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하는 이 문항 발문 자체는 밑에 있는 요 1, 2, 3, 4, 5번 선택지가 기역, 니은, 디귿의 숫자가 달라도 되는 문제인 거거든요. 다르게 출제할 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문제를 내거든. 근데 이 문제는 다른 과목에서는 많이 출제가 되는데 역사에서는 안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 이러한 형식의 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요 5번 선택지 때문에 그래요. 즉 보기에 있는 게 다 맞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택지 고르는데 선택지를 지워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자, 읽어볼게요. 10여 년간 중국을 대혼란으로 빠뜨렸던, 가끔 이 사건을 줄 때 이렇게 10년 정도라고 하는 힌트를 주더라고. 기출에서 보면 10여 년간 중국을 대혼란으로 빠뜨렸던 가는 마오쩌둥이 일으켰대요. 가에 대한 그의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았대요. 부르주아 반혁명 수정주의자들이 당, 정부, 군대, 문화계에 잠입하였고, 이 부르주아나 반혁명 수정주의자들이 정부의 각 조직과 각 부서의 지도부들은 마르크스주의자와 인민을 저버렸다. 우리가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혁명을 수행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사건은 문화대혁명인 거죠. 그래서 마오쩌둥이 대약진운동 이후에 잠깐 권력을 놓쳤다가 다시 한번 그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진행했었던 문화대혁명이고, 실제로 1966년부터 76년까지 전개가 되니까 10여 년간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문화대혁명을 그냥 마오쩌둥이 권력을 되찾기 위한 사건이라고만 알고 있었으면 사실 여기에 이 힌트들을 보고 갸우뚱 했을 수는 있어요. 사실 문화대혁명을 못 찾기가 쉽진 않지 않은데 오히려 못 찾는 게 더 어렵죠. 그런데 요것들을 봤을 때 기억을 좀 해줬어야 되는 거는 마오쩌둥이 지금 자신에 대한 반대파들을 뭘로 몰아가고 있어요? 자본주의자들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몰아가는 그런 논리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 논리 있죠. 문화대혁명 때 사용했던 논리는 한번 몰랐다면 가져가 주는 게 좋습니다. 자료에서 활용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문화대혁명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근데 신축조약은 의화단 운동이 끝나고 나서 맺었던 1901년이잖아요. 시기가 너무 동떨어져 있네. 기억은 아닌 거죠. 이거 아닌 건 명확하게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거 다 아니야. 이거 다 아니야. 그러면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이 문제는 더 쉬워요. 명백하게 하나 지울 수 있으면. 왜? 니은은 맞대잖아. 니은은 맞대잖아요. 니은은 맞대. 중일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중일 공동성명이면 미중 공동성명과 같은 해인 1972년이잖아.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 맞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하였다. 5.18 민주화운동은 여러분들 민주화운동 중에 굵직굵직한 4.19 혁명이라던가 5.18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1980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문화대혁명보다 뒤에 있는 사건이죠. 그럼 디귿이 아니니까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 형식은 아주 새로울 건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 형식이 나왔다고 아주 두려워할 것도 없어.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이 문제가 또 나오게 된다면, 이런 문제 형식이 또 나오게 된다면 그냥 선택지를 지워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면 돼요. 신중하면. 왜? 다 맞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만 맞을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이 체제가 유지된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좀 선택지가 좀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일본의 자유당과 민주당이 자민당으로 통합하면서 등장한 체제고요. 38년간 지속이 됐는데, 자, 언제 이 체제가 막을 내렸냐면 경제 침체와 부정부패로 비자민당 연립정권이 수립이 됐다. 이 표현은 자주 나오죠. 비자민당 연립정권이 수립이 되면서. 그리고 자, 그럼 시작은 자민당이 통합되면서 시작해서 비자민당 연립정권이 지속될 때까지 38년간 지속되었던 우리 이 체제를 55년 체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힌트가 될 만한 하나가 더 안 나왔네요. 사회당과의 자민당과 양당 체제라고 하는 게 이 55년 체제의 특징 중에 하나죠. 55년 체제니까 1955년에 시작을 했고요. 이 비자민당 연립정권이 수립된 거, 자민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했었던 게 1993년인 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줘야 되는 그러한 연도입니다. 자, 그럼 55년부터 93년까지 이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번 선택지를 딱 봤는데 1번 선택지에서 조금 당황했을 수 있기는 해요. 금광산 광각 사업을 개시했다. 그럼 북한과의 사이가 좋아진 건데,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한국사 공부를 한국사가 조금 탄탄하게 돼 있는 사람이면
연도까지는 안 해왔는데 금강산 관광이 막 육로 관광, 해로 관광이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동아시아사에서 그만큼을 요구했던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금강산 관광 사업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남, 북 간의 사이가 좋아지는, 그냥 오케이라고 쓸게. 좋아지는 시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김대중 정부입니다.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예요. 동아시아사에서는 요 정도로만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김대중 정부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김대중 정부는 우리가 중요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잖아. 중요한 특징. 뭐? 김대중 정부는 한국이 선거를 통해서 최초로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를 이뤄냈던 정부니까 1997년에 당선이 됐고 199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요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건 당선이고요. 당선. 1997년에. 그래서 1998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시기적으로 일단 안 맞죠. 1번. 요거 조금 공부가 조금 꼼꼼하게 되지 않았거나 뒷부분까지 공부를 안 했으면 좀 까다로웠을 선택지예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선전 등의 경제특구가 설치되었다. 요 경제특구가 설치되었고 요게 위치가 선전이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기출 자료들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특구를 설치했으면 누가 집권한 후에요. 누가 집권한 후야? 덩 샤오핑이 집권한 이후죠. 덩 샤오핑이 집권한 이후에 개방 정책을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덩샤오핑 시기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줘야 되는 연도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1989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1989년에 그쵸? 뭐?天安문 사건이 있었죠?天安문 사건. 그리고서 나서 1992년에 남순강화가 있습니다. 남순강화가 있고. 자, 그러면 봐봐요. 덩샤오핑이 집권한 연도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언제부터? 1978년부터 집권을 합니다. 덩샤오핑이요. 자, 그럼 살펴보시면은 언제라고 좀 기억을 하면 좋을까?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 대혁명이 진행이 되잖아. 그러면 이 문화 대혁명이 끝나고 나서 거의 곧 바로 집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쓴 모든 연도가 다 어디에 들어가요? 이 사이에 들어가죠. 즉 덩샤오핑이 집권기는 사실상 55년 체제에 다 들어가네. 거의 다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답은 2번. 요 경제특구를 가지고 덩샤오핑을 떠올릴 수 있었어야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때 이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선택지죠. 2001년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3번 넘어가도록 하고요. 5번. 일본 자위대 전신인 경찰예비대 창설은 언제라고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6.25 발발 직후입니다. 직후예요. 발발 직후. 그러니까 1950년입니다. 1950년. 그러니까 55년 체제 전이죠. 자, 5번 보겠습니다. 군사력 보유 금지 조항이 포함된 신헌법이 제정되었다. 신헌법이 제정된 연도는 1946년. 뭐예요?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막 전후 처리 과정이 있을 때예요. 전후 처리 과정. 그래서 요때 같이 있었던 게 뭐야? 도쿄재판. 도쿄재판도 이해해요. 국제 군사재판도 이때 같이 이루어지게 되죠. 신헌법 제정.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여러분들 이러한 선택지 대비를 하려면요, 그냥 뒷부분을 조금만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돼요. 뒷부분 교과서를 경제 요 파트에서 조금만 더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굉장히 디테일한 출제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문항별로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좀 느꼈으면 좋겠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문항에서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뒷부분 마무리, 아우트로 너무 길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진짜로 6월 모의고사 보느라고 수고했고요. 여기까지 강의 다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선생님이 요구했던 것들, 선생님이 좀 필요하다고 했던 것들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9월까지 또 꼼꼼하게 공부를 해서 9월 모의평가에서 좋은 성적 얻고 9월 모의평가에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은 다음에 수능에서 마지막 완벽한 마무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고요. 그러면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